해저 광물 그러면은 요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해저 광물장 그래서 뭐 망간갑이나 무슨 망간갑이나 열수가 많이 들어보셨는데 또 매스컴에서도 많이 좀 얘기를 하고 해서 좀 보신 적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발표된 자료 중에서 그냥 종합본 비슷하게 이 매스컴에서 나온 게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강의하고 설명을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산업은 지금껏 끊임없이 자원과 에너지를 찾아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육상 자원의 급격한 고갈과 환경 폐해는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인류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열쇠가 될 새로운 동력원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답이 될 바다. 그 바다 속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수심 5,000m 아래 미지의 세계에 숨어있는 심해저 망간단괴는 인류의 마지막 자원의 보고이자 바다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수천만 년의 기간 동안 해저에서 만들어지는 망간단괴에는 니켈, 구리, 코발트, 망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육상 광물 고갈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심 5,000m에 숨어있던 심해저 금속 자원은 컴퓨터, 휴 거듭나고 자동차와 비행기의 주요 소재와 전기 동력원으로 탄생되어 우리 생활 가까이에 들어올 것입니다. 바다의 수많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며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심해저 광물 자원. 바다에서 찾은 우리의 미래이자 자원 보국을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는 동해, 서해, 남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평양 공해상의 남한 면적의 75%에 해당하는 이곳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다입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질 미래자원 망간단괴가 숨어 있습니다. 이는 매년 300만 톤씩 채광할 경우 약 100년간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물량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배도 장비도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원 보국을 향한 염원은 우리를 멈출 수도 물러설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내일이고 가능성이란 생각으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정말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바다 이외에는 연구한 적이 없던 나라가, 또한 탐사선도 탐사 장비도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대양에서, 더욱이 심해저에서 연구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무모했었죠. 지금에야 온누리 같은 연구선이 있지만 그때는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임차해서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한 첫 항해가 지금의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3년 11월 하와이 대학의 연구선을 타고 출발한 최초의 탐사를 시작으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의 황무지였던 대한민국에 희망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과학기술적 특정 연구과제인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전략 연구로 포괄적인 심해저 자원 개발 참여 전략을 수립하고 1991년 제11차 경제장관 회의에서 장기적인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며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의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진 근거에 의거하여 1992년 3월 20일 대한민국 탐사기술의 발전 기반이 된 온누리호가 투입되어 본격적인 심해저 자원 개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 연구선을 임차해 진행하던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해양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입증해냈습니다.
1982년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연구를 지속해왔던 결과 12년 만에 대한민국은 선행투자가 등록과 함께 할당 광구 15제곱킬로미터를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등록 선행투자가가 되며 태평양 공해에 당당히 대한민국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망간단계 광구의 주인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탐사 여건도 열악하고 탐사 물량도 부족했고 또한 선진국 대비 심해저 탐사 기술이 낙후했었기 때문입니다. 열정만을 가지고 심해저 광구 확보를 위해 해풍을 맞으면서 망망대해에서 동료들과 불철주야로 탐사하던 때가 떠올라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채광, 대련 분야 연구자들도 참여하게 되어 본격적인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심해저 개발 광구 확보는 경제적 의미의 해양 영토를 확보하였다는 의미를 가지며 상업 생산 시 첨단 기술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얻을 수 있는 안정적 공급원을 확보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독자적인 개발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조선, 기계, 정밀 제어, 전자, 해양 플랜트, 수중통신, 재련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의 커다란 파급 효과를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994년 광구 등록 후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분야는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준비로 국내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국내 대표적 기간 산업을 포함한 28개 단체로 구성된 심해저 자원 개발 협의회를 발족하며 상업화의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탐사, 채광, 재련 등 기술 개발 분야를 일원화하여 종합연구 체계를 구축한 대한민국은 더 나아가 망간각, 해저열수광산 등 남서태평양 광물자원 탐사를 수행하며 명실 공히 21세기 심해저 광업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1996년에는 국제해저기구 이사국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심해저 광물자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에는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분야를 전담하는 최초의 상설 연구 조직인 심해저 자원 연구센터를 구성하여 연구의 질을 한층 높이게 되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과 국제해저기구는 15개년 탐사 계약을 체결하여 선행투자가라는 잠정적 지위에서 벗어나며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던 대한민국은 2002년 단독개발광구 등록이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2005년 채광 분야에서는 육상 성능 시험을 위한 직광시험 연구동을 준공하였으며 재련 분야에서는 2006년 1일 200kg의 망간단괴를 재련할 수 있는 재련시험 연구동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에는 상업 생산 20분의 1 규모의 망간단괴 시험지 번기 미네로 1이 개발되어 망간단괴 양광 시험을 비롯한 다양한 시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미네로 추행 시험과 단괴 채집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2009년에는 동해 후포항 부근 수심 100m 해역에서 통합 채광 성능 실중 시험도 진행하였습니다. 후발주자였지만 대한민국은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을 빠르게 성장시켜 기술 실용화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천의역 채광 시스템 제작 및 시험 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에 필요한 파일럿 규모의 장비 설계 및 제작에 착수하여 2012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자항식 채광 로봇 미네로 2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채광 분야에서 다양한 시험에 성공하며 재련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련 분야에서는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해 2013년 2월 파일럿 플랜트의 1일 처리량을 2톤 규모로 고착하고 망간단괴 응용하는 연속 공정 기술 실중 시험을 성공
환경 분야에서는 망간단괴 시료 20톤을 채취하여 성공적인 성능 수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극한 환경을 극복한 탐사와 선진화된 채광 기술로 특화된 제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심해저 광업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국가 경쟁력 확대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 동력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향후 보여줄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에 대해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나는 전략금속 광물 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4,602억 US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연간 2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와 총 개발 비용의 3배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며 창조 경제의 모범 가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업 생산 단계에서 약 118억 달러 규모의 채광 장비 수출이 기대되며 채광선 40%, 집광 장비 25%, 양광 장비 20% 등 평균 28%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예상하며 대한민국이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분야에서 21세기 환태평양 시대를 선도하며 열어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땀과 열정이 담긴 7,300일의 대장정은 자원빈국이 자원부국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이 대장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 합니다. 자연과 기술이 상생하여 더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시대. 바로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이 그 기준이 되어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해양 자원을 개척해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는 높은 파도와 싸우고 거친 바람도 이겨냈습니다. 심해저 망간 단계를 향한 꿈은 우리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주었습니다. 자원의 보고, 심해져서 찾은 답, 망간 단계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더 넓은 바다로 더 깊은 심해 속을 도전할 것입니다. 나온 과정에서 1992년부터 이제 10여 년간 태평양을 다니면서 이제 망간대를 확보하고 94년에 광물 등록하는 데 있어서 마틴바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구의 표면의 71%는 바다고 그리고 이제 한 29%만이 육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면적이 엄청난 거고 태평양만 해도 벌써 그게 육지의 면적만 보면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닷속에서 우리가 자원을, 광물자원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수산자원들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욱 중요한 일들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오늘 순서는 이 해저 광물을 이해하려면 해저 광물이 어떻게 생겼냐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늘 아시는 바와 같이 칼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저 광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각각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심해저 광물들의 현황과 국제 분야 안전성의 전망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3, 4, 5는 좀 아까 나온 데서 개략적인 것들이 되게 다 나왔지만 그 다음에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유명한 것들이
비금속 광물 자원들, 또 점토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내용은 조금만 있습니다. 그 판구조는 다 아시다시피 대륙 이동설부터 출발해서 해저 확장설, 그 다음에 판구조론까지 가는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규명이 계속되어서 왔죠. 맨 처음에 알프레드 베르라는 사람이 1900년대 초에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을 하는 어떤 메커니즘의 어떤 규모를 전혀 못한 상태로 아이디어가 났었습니다. 다음에 1928년에 아더 홈스라는 분이 이 대륙 이동설에 대해서 가능한 어떤 메커니즘을 갖다가 설명을 했고 그것들은 바로 이 컨벡션 셀이라고 하는 벤틀에서의 어떤 것들을 갖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저 확장설의 개념을 갖다가 잡게 됐고 그것을 1944년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에 볼라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륙을 갖다 서로 모서리들을 짜맞춰서 이런 모양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런 해저면 확장에 대한 아주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지구 표면에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 대양 해령들이 되는데 해저 산맥이죠. 대양저 산맥이 되는데 이 대양저 산맥에서 그 해저면이 멀어질수록 굉장히 연령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이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드나 오렌지색은 약 40밀리언 4천만 년, 그 다음에 노란색은 4천에서 6,800만 년, 그 다음에 녹색은 6,800에서 1억 4천만 년, 그 다음에 블루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8천 년의 그러한 행성 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저 해양 대양저 산맥에서 해령에서 이 해저면이 이동한다는 증거가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 증거는 그 시기에 따라서 이 해양 해저면에서의 지자기가 역전이 되고 정상기가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얘기를 하면 우리 지구의 북극과 남극이 서로 바뀌는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변해나간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큰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 지구를 갖다 들여다보면은 어떤 표면이 다 아시다시피 크러스트가 있고 멜트, 그 다음에 내핵, 내핵이 있고 최근에는 발표된 것들 보면은 좀 더 이 보존적 이론보다 다른 이론들이 사이언스나 이런 데 발표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자세히는 안 들어가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보시면 조금 더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조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로는 이렇게 이 대륙에 와서 판들이 이렇게 경계가 존재를 하고 즉 메이저 주요 판이 8개, 그 다음에 마이너한 판들이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조각조각 나서 있다고 하고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역시 아주 복잡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멘틀레 컨벡션 셀들이 이 플레이트 위에 크러스트 위에 플레이트로 움직이는 그런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멘틀 머터리얼들이 안에서부터 올라오고 또 이 멘틀 내에서 또 어떤 용융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바닷속이나 또 지구 육상에 이런 물질들을 보급을 하는 소스가 되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양에서의 그 사이클을 보면은 지금 요 보면은 해양에 들어오는 어떤 인풋들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지금 P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파티큘레이트, 입자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D라는 것은 용해된 물질로 들어오는 것들이고
지는 가스로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여러 환경에서 다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피 같은 경우에 테스테론, 육상에서 당이나 또는 그 바람이나 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어떤 육상에서의 물질이 바닷속으로 입자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그 코스모제닉, 우주 기원의 물질들이 파티클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바닷속에서 퇴적물 중에 그러한 그 우주 기원의 물질들의 증거들이 발견들이 돼요. 또는 이제 이 물속에서는 이 해저에서부터 바다 멘틀이나 이런 데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열수 분기공이라고 하는데요. 하이드로스 멘틀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이런 퇴적물 자체 내에서 어떤 물질들이 서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또는 이러한 이 그라운드 워터를 지하수를 통해서 웨더링이 돼서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져 나오고 합니다. 때로는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와 바다의 어떤 상호 교류에 있어서 가스적인 표시, 이 화산 물질 또는 그런 대기 또는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떠한 그 보라타일한 것들이죠. 물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순환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떠한 것으로 아웃풋으로 나오냐면은 퇴적작용 또는 그 속성작용 또는 열수 어떤 반응작용 또는 가스 익스체인지 작용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적작용에는 바이오제닉 생물기원이나 또 암석 또는 화학적인 그러한 세디멘테이션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 고기 망간 각이나 망간 단계나 인해화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그런 자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심해적 화물 잠재들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제 크게 대표 주자로 망간 단계, 해저열수 단계, 망간 단계인데 이 모두가 여러 개의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다금속 광물지역에서 이제 그 각각의 특색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해저에서 이렇게 쭉 해저 표면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망간 단계고요. 해산의 표면에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것들이 모코발트 망간 단계고요. 또 해저 열수 강산은 이렇게 안발통해서 열수공 주변에 침전되는 그런 광물지역. 규조 지역은 심해적 평원에서 4,000, 5,000 또는 6,000m까지도 망간강은 약 해저산이 그 바닷속에 한 10만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심 800에서 2,000m 사이에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 열수강산은 수심 300에서 3,700m. 요 미터 수는 이제 그 연구자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변해요. 사실은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인용하고 이랬다 조금씩 틀린데 대략 그 정도 보시면은 크게 나서 망간 단계들은 이렇게 봄해상에 주로 있고 모코발트 망간강은 사실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경제적 베타 수역이라고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각 섬나라들이 갖고 있는 200캐리 이내에 그런 지역에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저 열수강은 이렇게 그 대륙 경제에 가까운 부분에 많이 망간 단계와 망간 각을 갖다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FEM의 망간 각은 이제 좀 더 수심이 좀 더 얕은 곳에서 이런 수성 기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수성 기온이라는 뭐 하면은 이 바다 물 속에 해수에溶해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그냥 침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망간각보다 좀 더 깊은 곳에서는 또 수성기온의 망간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깊은 곳에서는 퇴적물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물질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녹아있는 망간이나 이런 금속 물질들이 쭉 모여서 하는 속성기온의 망간 단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중간 정도가 이 수성기온과 속성기온의 어떤 혼합기온에 관계되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망간 그 광물 자체는 조금씩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도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뭐 자, 망간 단계 요 개월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함유 금속은 이제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뭐 히토리움 등인데 약 70여 종의 유형 금속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 이 자원으로서 타깃이 되는 것은 니켈과 구리 그리고 코발트가 주고 망간을 회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 그 재련 공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면 망간 자체는 이제 그 경제성이 있는 게 좀 달라져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 히토리우가 굉장히 그 주목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망간 단계 1톤의 경제적 가치는 2016년도 가격 기준 평균 약 805 US 달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망간 단계는 여기서 지금 노란 지역 단계, 아까 얘기한 CCZ라고 해서 클라리온 크리포턴 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이 그 태평양의 망간 단계 광물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망간 단계가 제일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인도양, 그래서 센트럴 인디안 오션 베이신이라고 하고요. 또 페루 베이신, 또는 여기 푸가일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들의 해적에 망간 단계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망간 단계가 분포하는 지역들은 여기서 지금 이 서클들인데요. 이 서클들은 이것들이 우리가 영어로는 the area, 공해라고 하는 데거든요. 공해는 그 이제 좀 있으면 얘기할 텐데 UN 해양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지역이고 어느 나라도 이게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렇게 회색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국에서 그 200해리까지를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 나라마다 서로 그 협정들을 하고 서로 그 조정하고 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이제 망간 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있으면 보시면 대부분 그쪽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망간 단계를 형성하는 가장 요구 조건은 퇴적률이 좀 느려야 되고 어떤 핵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망간 단계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이것들이 회전을 한다든지 막 서로 뒤집힌다든지 해야 서로 균형 있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미스테리한 부분들인데요. 하여간 그런 기작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그 표면 조직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그 표면적인 라프한 거는 퇴적물 속에서 여러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치고 또 이 스무드한 거는 물 속에서 물속에서 물질이 공급되고 스무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노즐 망간 단계의 그 분포하고 유형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퇴적물의 유형, 그 다음에 퇴적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물과 해수와 퇴적물과의 사이의 그런 서피스, 그 다음에 커런트 액티비티. 그 망간 단계 개발하는 역사에 대해서 좀 개발 히스토리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82년에 망간강이나 망간단계는 82년에 챌린지호에 항해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60년대에 막 굉장히 그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정체되고 그 정체됐을 때 후발국인 우리나라, 일본, 독일, 러시아, 중국, 한국, 인도가 80년대 후반부터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요. 해적 광물자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 자회사로 인간 기업도 하나 만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해저에서 나오는 80년대부터 꾸준히 하고 합니다. 아까 이 파이어 브레이크에서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이런 열수 동의 분포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거 다이아몬드 표시는 해저의 지형이 다른 데들, 다른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미드오션 리치는 해저 중앙 해령을 얘기하는 거고, 아크노트는 아까 얘기하는 후상가였고, 그다음에 이거 백아크는 이런데 바깥에 뒤에 아크 뒤쪽에 이렇게 벌어지는데 여기하고는 다르죠. 그런 환경이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들은 굉장히 지금 활동이 활발한 액티브한 데들이고, 이 노란색들은 있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컨펌이 되지는 않은 그런 점들. 지금까지는 이제 해저에서의 그 세 가지 중요한 심해적 건물자원을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이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전하고 있고, 활발하게 거기에 대한 탐사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자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거는 그 정의가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에서 물 분자하고 연합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체 물질에서 흔히 불타는 얼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 돌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붙이는 돌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 바다 속에서 채취를 해갖고 건져서 불을 붙이면서 한번 나왔죠. 하얗게 생겼습니다. 대부분 메탄 하이드레이트고, 이 고압이나 저온이기 때문에 심해져 해저 깊은 곳이나 또는 영구 동토 지역 퇴적층에 두껍게는 수백 미터 두께를 보존하고 있고요. 그 온도가 압력이, 예를 들어서 압력이 낮아지고 온도가 높아질 때는 해리게 돼서 천연가스로 바뀌고, 앞으로는 석유하고 가스를 대체할 비전통 미래 에너지 제한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들은 온실가스를 좀 더 적게 배출하고 청정 에너지 제한을 통해서 잠재력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환경적인 여러 가지 많은 측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810년에 최초로 존재와 확인돼서 에너지원으로는 1990년 이후에 주목이 돼서 일본이 95년도 복지했어. 중국, 러시아, 오츠크 2003년부터 여러 나라가 같은 의도로 연구도 하고, 케네디 맥켄지 될 때는 많이 하고 쭉 지금까지 계속 각국에서 일본, 중국, 한국이 더 특히 중심이 돼서 조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하이드레이트 분자나 이런 걸 보면은 보시면은 하여간 이 안에 이 어떤 스몰 케이지, 어떤 이 안에 어떤 하이드레이트로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이렇게 캐비지, 그 안에 메탄 분자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런 이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안정적인 영역이 있는데요. 이게 한 수심 1000m에서 한 2000m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쳤을 때, 이 퇴적층이 한 1000m 정도 있을 때, 그 부분에서 몇백 미터 이내가 그 하이드레이트가 퇴적원 속에서 존재하는 영역에 압력과 온도 조건을 갖추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0도고 한 몇 도 미만의 고만 스테빌러티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지역. 이 1제곱 입방미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해리가 되면은 약 164 입방미터의 가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에너지로서 중요하게 되고, 이 가스하고 물이 결합했을 때는 고압과 저온의 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에서 일본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그 개발 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긴 했었지만은 생산 시험을 갖다가 못했는데 2013년 3월에 최초로 해상에서 생산 시험을 실시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법으로 일하는 그 압력을 갖다 낮춰서 가스라이트를 올라오게 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중국도 아주 열심히 했고 2017년 4월에 2차적으로 시험 생산을 해서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었던 걸 보완하는 그런 일을 해서 지금 이제 가시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해 울릉도지 쪽에서 가스라이트를 했습니다. 이 과거에 불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 전전해서 방송에도 나오고 지질자원을 올려주고 이렇게 조사를 해오다가 2007년에 1차 신부 시추를 갖다가 성공을 했고요. 동해 그 울릉 분지에서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4지역을 해서 14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 3지역에 5공을 선정을 해서 346명 뚫어봤습니다. 탈출된 가스라이트레이트. 그 다음에 2010년에 두 번째 신부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코어링을 10개 사이트에 18공을 해서 총 2,426m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시추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향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생산 시험 시추를 하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진행하는 거죠. UNEP에서는 가스라이트레이트의 이제 그 환경적인 중요성과 자원에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자는 전 세계 부전적이라든가 자연사의 역학도 구체적인 생태계 영향 및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영향하는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고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는 책자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첫째 봤던 게 인해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해암은 대륙산맥이나 이런 데서 대륙부나 이런 데서 이 지역의 인해암은 퇴적하면은 한 0.059% 정도의 인산염을 함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안호라고 해서 새똥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것들이 인해석이 구안호라고 하거든요. 그런 구안호를 포함한 해양의 기원만이 인해암이라고 부릅니다. 그 퇴적물과의 경계는 약 그 P2O5가 10원에 20% 정도를 갖다 퇴적물이다, 인해암이다라고 나오는데 그 정도가 되면 인해석이 한 50% 이상이 돼야 되고 이 인해 P2O5는 최대 한 37% 정도로 갖다가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하벌 플로라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이 인해석 중에서도 불산 인해석이 주구성 인해석이 되고 인해석들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드물게 브래들리 아이트라고 해서 이제 LA나 벤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는 것들이 그것들은 다 구안호 고해양 환경의 산물이고 이런 것들이 그 해양에서 기원한 것이나 아니면 구안호 기원한 거는 플로린하고 P2O5의 비율이 보면은 그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런 그 인해석의 사이클도 여러 가지로 육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아까 마찬가지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보게 돼요. 이런 심해저의 자원은 이렇게 막 그냥 선진국이나 기술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가나 어떤 그 후진국들을 내도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국제해적기구가 이런 자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EEZ에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공해사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망간 단계 같은 경우에 CC 지역에 최초의 광고 신청을 할 때는 30만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 15만은 이 ISA에다가 주고 15만은 우리가 갖고 그래서 또 동등한 가치를 가진 거를 두 개를 딱 제시를 합니다. 등가의 것들을 15만 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우리 어려워하시게 할래 하면은 이제 그쪽에 정해주면 이제 이쪽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가를 갖다 해서 갖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15만 중에서 조사를 막 해서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반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게 7만 5천입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5만을 신청을 할 때 준 15만은 그 이제 그 해저기구에서 향후 그런 망간 단계나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때 이제 다국적 기업이든지 어디다가 이제 기업을 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다가 줘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이나 이런 거는 그러한 그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들한테 몫으로 준다는 겁니다. 1960년대, 1970년 되면은 다 개발하는 줄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근데 1970년 되니까 툭 떨어져서 안 되고 계속적으로 80년대, 90년대 와서 지금 2025년 상업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여력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사실 우주에서의 자원개발과 심해에서의 자원개발을 어느 게 더 가까울까를 볼 때는 개인적으로 요새 같아서는 우주가 더 빠르지 않을까도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채화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기계들을 이렇게 넣어서 시플로어에서 뭐 뚫기도 하고 그래서 끄시고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다른 데에서 구성을 하고, 그래서 2018년에는 자기네들은 상업 생산을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다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이것은 민간 기업이고 준비들을 제일 빨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환경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제약을 안 받는 대부분 배타적 경제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하고의 계약을 해서 너네 얼마 줄 테니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광물 자원들에 대한 뭐 이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데 배타가 되고 있고, 또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 이해를 하셨을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해양에서의 어떤 물질들의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는 자세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각 연구자마다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못해드리고, 또 광물 부분도 여기 보면은 보시면은 뭐 망간 단계나 뭐 크로스 같은 거 같아, 뭐 델타 에메런트가 있고 토도로카이트가 있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은 그 토도로카이트라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가 또 망간 광물을 전공한 적이 있어갖고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토도로카이트가 아니고 부저라이트라는 겁니다. 부저라이트라는 거는 스펜타이트와 마찬가지예요. 침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의 차이는 뭐냐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물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빠져나오는 방식이 달라요. 온도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또 흔히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교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교환하는 방식들이.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아주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틀린 얘기들이 나오고 뭐 환경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가 포항 지역은 이런 지질 자원이나 이런데 광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금속 광산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철광산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 정도인데, 사실 이쪽 지역에서도 뭐 하여튼 열소 활동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종류의 광산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성 문제 때문에 그런 금속 광산 같은 것들에서는 조사들을 안 하고 다시 재개를 하는 건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전국이 금은 광산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은 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조사는 안 돼 있고, 두 번째 그러한 이 점토 광산들 중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항 구룡포 지역 같은 경우는 벤토나 제올라이트가 엄청 많고 또 규조토도 많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그러면서 하면은 또 산성 풍미가 좀 떨어지면 또 산성 백도라고 또 있고, 그다음에 벤토나이트 광산도 있고, 그러니까 광산 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산 자체들이 잘 개발을 못하고 또 이렇게 성공들을 많이 못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산업자들이 광산하시는 분들이 채광을 해갖고 그걸 원성으로 팔면은 싸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비금속 광물들을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확 높여서 팝니다. 그러면은 100배, 몇백 배 가치가 있게 해서 팔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비금속 광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석으로 다 팔고, 지금 그 우리나라의 이쪽 지역에 들어와 있는 가업적 기업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들 원석들을 다 사 모아갖고 자기네들이 부가가치 높여서 팔아요. 그러니 여기서 생산업자들은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뭐 지자체가 되든지 정부가 되든지 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을 해야지만 이쪽 지역에서의 자원은 된다고 보고, 이 포항 경주 지역의 비금속 자원은 우리나라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풍부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광종에 따라서 납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저쪽 성산광산이고 해남 쪽도 있고 다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이쪽 지역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이렇게 뒤져봤는데 학문적으로 뭐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어떤 성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 어떤 광산의 경제성이나 뭐 어떤 종합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광물자원 공사나 이런 시추자료들 다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도 종합화돼서 발표된 것도 없고, 아마 그 광산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런 게 있어도 개인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완이 돼야 되는 자료들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함으로써 기술 개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게 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광고 등록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광고 등록을 하고 이후에 탐사부터 해서 꾸준히 기술 개발해서 아까 그 해양대학의 이용희 교수가 법을 한 친구인데 그 양반이 얘기하듯이 이 심해저 문화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수준에 올 정도로 20년 동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 기술 하나하나를 이제 또 뚫고 나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광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이제 그 당시 여건에 다 틀린데 그거를 찰광하고 날르고 뭐 재련하고 하는 기술을 그 나라들이나 거기다 팔아먹으면은 더 돈이 되겠죠. 이것도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봐서 우리가 15만 했다가 7만 5천을 등록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것도 선점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각 국가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국가마다. 그러니까 먼저 그러니까 조사나 조사를 한 부분에만 해저 기구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해저 기구에서 인정을 하는 게 자기네가 독자적인 데이터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이 그런 규정이 없었을 때 선진국이 여기저기에서 같이 중복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을 그걸 조정하는 기간을 거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들은 그것이 아닌 지역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입니다. 걔도 굉장히 후발주자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진국이 들어갔던 데보다 노른자이가 아닌 겁니다. 이제 그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선진국이 노른자이를 맨 처음에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거작들을 다 차지를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거기는 그렇게 넓은 지역들이 아니라 좁은 지역들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만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 뭐 IOM, 뭐 이런 데, 일본 이런 데들이 이제 후발국들이 들어가면서 후발국들은 좀 더 넓은 지역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7만 5천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고, 이제 정식 만약에 개발을 한다고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망간 단계 같은 경우에 지금 다 광종마다 다 다른데 망간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7만 5천도 고내에 노른자리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발 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그런 식으로 정밀 탐사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10,000제곱킬로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는 100년 캐야 될 게 있는데 처음부터 뭐 이것저것 뭐 별로 노른자리가 아니가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명동부터 개발을 하고 강남은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후발국이니까 선진국들이 같이 개발을 할 때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걸다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을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져야 돼요. 채광을 하려면은 그 밑에 여태까지는 자원이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이 어떻게 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탐사 단계지만 채광을 하려면 채광 탐사를 해야 돼요. 그건 5,000m 밑에서 정확하게 채광을 하고 기계가 들어가서 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하려면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술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술력을 키우면은 노른자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네 우리가 20% 줄게 이 기술을 너네가 지금 갖고 왔죠. 뭐 이런 거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간 단계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보고 사실 망간 강이나 열수 광물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우리 광물을 독자적으로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들을 다른 데보다 항상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항상 기술력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최초의 망간당구 광고 등록을 할 때 외교부 판단은 정확한 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그동안에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R&D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술 개발보다는 뭐 그냥 이만큼 뭐 이렇게 가졌다고 했다고 항상 뭐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고 정말 해양 산업 기술 개발을 그 당시부터 정말 치중을 했으면은 훨씬 더 뭐 발전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아직 조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